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자본의 파이프라인 2025 현금 흐름 투자 전략에 대한 글이에요. 청취자님, 혹시 월급날 말고도 통장의 통이 딱 찍히는 경험 상상해 보셨나요? 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렇죠. 월급 외에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삶.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삶이죠. 보통 투자를 생각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시세 차익에만 집중하기 쉽잖아요. 네네, 대부분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마치 월세나 연금처럼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자본의 파이프라인, 이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5년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에 담긴 4가지 핵심 현금 흐름 투자법, 그리고 이 전략들을 성공으로 이끌 3가지 원칙, 이걸 완벽하게 해부해서 청취자님 것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파이프라인부터 건설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나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바로 배당주 및 배당 ETF입니다. 자료에서도 난이도 하로 분류할 만큼 접근성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을 받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배당 성장주더라고요. 아, 그게 핵심이죠. 네, 자료에 예시로 나온 SHD 같은 ETF가 딱 그렇고요. 이게 정말 현금 흐름 투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처음 투자할 때 보면 배당률이 연 한 3~4% 정도. 그래서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어요. 맞아요. 별로 안 높아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다음에 시작돼요. 이 기업들은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계속해서 늘려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배당률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아주 와닿던데 10년 뒤에는 내가 처음 투자한 원금 대비 배당률, 이걸 요씨라고 하거든요. 이일동 코스트. 네, 이 요씨가 10%를 넘어서 2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처음은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30만 원 받던 게 10년 뒤에는 가만히 있어도 매년 2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죠.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는 투자인 셈이에요. 그건 정말 마법 같은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ETF도 있더라고요. JEPI나 JPQ 같은 월배당 ETF 말이에요. 아, 네, 월배당 ETF? 이건 수익률이 연 70%로 훨씬 높던데요. 이건 거의 사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높아 보이는데 여기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건가요? 하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죠. 그렇죠. 배당 성장주가 10년 뒤를 보고 든든하게 키워나가는 적금 같다면 이 월배당 ETF는 지금 당장의 현금을 쥐어주는 전략에 가까워요. 아, 지금 당장. 네, 이 ETF들은 단순히 주식 배당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옵션이라는 조금 복잡한 금융상품을 팔아서 얻는 수익, 즉 프리미엄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거고요. 아하, 그럼 장기적인 자산 성장보다는 당장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은퇴하신 분들이나 파이어족에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사회초년생이나 30, 40대처럼 투자할 시간이 많다면 SCHD 같은 배당 성장주로 눈덩이를 크게 굴리고요. 눈덩이를. 네. 그리고 은퇴가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JPI 같은 월배당 ETF로 월급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자료에서 한국 투자자를 위한 꿀팁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한국판 SCHD 같은 상품을 ISA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영하면 그 배당 소득세 15.4%를 아낄 수 있잖아요. 아, 절세 효과. 네, 그래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배당주를 통해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공유받는 법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건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좀 더 실물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리츠, 레이트죠. 자료에서 이걸 건물주처럼 임대료 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유가 귀에 쏙쏙 박혔어요.
아주 직관적인 설명이죠. 우리가 직접 수십억, 수백억짜리 강남 빌딩을 살 순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리츠를 통하면 단돈 몇만 원으로 그 빌딩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배당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임대 수입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하거든요. 말 그대로 방구석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간 금리가 오르면서 리츠 투자하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했잖아요.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고 주가는 떨어지고. 아,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바로 지금 2025년을 앞두고 리츠를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봐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기회를 봐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리츠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대출이자 부담도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느니 그냥 안전한 은행 예금에 돈을 넣는 게 나오니까요. 네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리츠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려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네요. 그럼 그냥 아무 리츠나 사면 되는 건 아닐 텐데 자료에서 특별히 유망하게 보는 분야가 있었나요? 그럼요. 시대의 흐름, 즉 메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 첫 번째가 AI 데이터 센터 리치예요. AI 데이터 센터요? 네. 챗 GPT 이후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물리적인 공간, 즉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 AI 주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이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 리치예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병원, 요양시설, 실버타운 같은 헬스케어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투자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당과 임대료라는 두 개의 든든한 파이프라인을 살펴봤네요.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가보죠. 앞선 두 가지보다 훨씬 안정적인 채권 및 예금 사다리 전략이에요. 네. 원금 손실 위험을 극도로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귀를 꼭 세우셔야겠어요. 맞아요. 주식이나 리츠는 아무리 우량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채권이나 예금은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약속된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자료가 제안하는 아주 재밌는 전략이 바로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 타기?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걸 보통 1년 만기 예금에 한 번에 묶어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다리 전략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쪼개는 거예요. 3천만 원은 3개월 만기 예금에, 또 다른 3천만 원은 6개월 만기, 다음 3천만 원은 9개월 만기, 그리고 마지막 3천만 원은 1년 만기 예금에 각각 나눠서 가입하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만기가 돌아오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전략의 진짜 장점은 단순히 이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3개월마다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수 있죠. 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시장 금리를 확인하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아, 만약 1년짜리에 돈을 다 묶어뒀는데 3개월 뒤에 금리가 확 올라도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해지할 수도 없고. 네, 이 전략은 유동성과 기회 포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영리한 방법인 셈이죠. 정말 똑똑한 전략이네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는 채권 ETF에 대한 언급도 있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개인이 직접 국채나 회사채를 사려면 좀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땐 미국 국채나 신용등급 높은 회사채들을 꾸러미로 모아놓은 ETF를 활용하면 돼요.
이걸 사두면 매달 이자와 비슷한 분배금이 나오니까 손쉽게 안정적인 이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자료에서도 앞선 전략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명시해놨더라고요. 커버드 콜 전략. 네.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이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중급자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 구조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이 상태에서 시장에 대고 일종의 약속을 파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제 주식을 9만 원에 사갈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팔겠습니다. 라고요. 권리를 판다고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냥 제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가 그렇게 막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옆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을 때 이 전략이 빛을 발해요. 아, 횡보장에서요? 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다른 투자자는 저에게 약간의 돈, 즉 프리미엄을 주고 그 권리를 사가요. 저는 주식을 팔기도 전에 이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먼저 챙기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커버드콜 전략의 현금 흐름 원천이에요. 덕분에 주식시장이 횡보하거나 조금만 올라도 그냥 주식만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와, 그럼 시장이 안 좋아도 돈을 버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단점은 없어요? 하하, 역시 예리하시네요. 이 전략의 대가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대가요? 만약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12만 원으로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약속한 9만 원의 주식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상생이익을 다 놓치게 돼요. 배가 많이 아프겠죠. 그렇죠. 반대로 주가가 폭락할 때는 어떨까요? 제가 미리 받아둔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주가 하락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해요. 아,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네요. 그럼 이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잔료가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이내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라는 거예요. 20에서 30%요? 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커버드 콜은 내 자산을 멀리, 빠르게 달리게 하는 메인 엔진이 아니에요. 특정 상황, 즉 시장이 지루하게 움직일 때 추가적인 힘을 보태주는 보조 엔진이나 터보 같은 역할로만 써야 한다는 거죠. 이걸 주력 전략으로 삼는 순간 큰 기회를 놓치거나 예상 밖의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배당균, 리츠, 채권 사다리, 그리고 커버드 콜까지 이렇게 네 가지 핵심적인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을 모두 살펴봤네요. 근데 좋은 연장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자료의 다음 파트에서는 이 전략들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세 가지 황금률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쩌면 개별 전략보다 이 원칙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너무나도 유명한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재투자예요. 맞아요. 배당금이든 이자든 통장에 돈이 딱 들어오면 이걸로 뭐 하지 하면서 바로 써버리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잖아요. 하하.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하면서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부의 눈덩이를 굴릴 수 있죠. 자료에서는 생활비로 쓸 돈이 아니라면 단 1원이라도 반드시 재투자하라고 강조해요. 그래야만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거든요. 아, 복리. 처음에는 작은 눈뭉치 같지만 들어온 현금 흐름이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낳고 그게 또 새로운 현금 흐름을 낳으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세금 관리예요. 정말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배당이나 이자로 100만 원을 받으면 15.4%인 1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그냥 사라져요.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ISA나 연금 계좌를 절세의 방패로 삼으라고 조언해요. 이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세 이연 혜택이 있거든요. 네네.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만으로도 그 세금마저 재투자할 수 있으니 복리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다변화네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떠오르네요. 정확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전략, 즉 주식 배당,
리츠 임대료, 채권 이자를 골고루 섞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왜죠? 왜냐하면 각각의 자산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2022년처럼 금리가 급등해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힘들 때 의외의 월세 수익이나 다른 자산이 현금 흐름을 방어해 줄 수 있어요. 아, 반대로 경기가 좋아져서 주식시장의 화랑일 땐 배당금이 힘을 내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재투자, 세금 관리, 다변화, 이 세 가지 원칙 꼭 기억해야겠어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아요.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는가, 즉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 투자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질문은 바로 내가 한 달에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예요. 이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로 답할 수 없다면 현금 흐름 투자는 그저 막연한 꿈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는 마라톤과 같죠. 나의 목표 생활비를 알아야 그걸 만들기 위해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지 역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서 아주 친절하게 계산 예시를 들어줬죠. 청취자님께서도 이걸 보면서 한번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가 연 5%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계산해보면 약 2억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월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고 이걸 수익률 5%, 즉 0.05로 나누면 2억 4천만 원. 와, 막연하게 생각했던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그럼 만약 월 300만 원이 목표라면 어떨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7억 2천. 물론 이건 수익률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일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계산을 통해 은퇴하려면 막연히 돈을 많이 모아야지가 아니라 월 300만 원의 풍족한 삶을 위해 7억 2천만 원을 목표로 이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해야겠다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막연했던 목표가 손에 잡히는 지도로 바뀌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자본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저희는 오늘 시세 차익을 넘어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4가지 파이프라인, 즉 배당주, 리츠, 채권 예금 사다리,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전략들을 성공으로 이끌 3가지 황금 원칙, 복리의 엔진인 재투자, 절세의 방패인 세금 관리, 그리고 안정성의 기반인 다변화의 중요성도 함께 짚어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의 월 목표 현금 흐름을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자료의 표현처럼 이 전략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은퇴 후의 삶과 경제적 자유를 직접 설계하는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자료에서는 월 1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예시를 들어줬고요. 네. 여기서 청취자님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건가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말하는 액수나 평균적인 기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이상적인 월 현금 흐름은 과연 얼마일까? 아, 단순히 남들이 말하는 은퇴자금 10억, 20억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기준을 먼저 세워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박하지만 좋아하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월 200만 원이 완벽한 자유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한 월 5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전략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오직 청취자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경제적 자유지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단단한 자본 파이프라인 구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